심야의 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기록은 인류 문명의 혈액이자 권력의 화신인 석유의 연대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자동차, 그리고 전세계 금융시장의 숫자를 움직이는 이 검은 액체는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인류가 어둠을 정복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악마의 배설물을 깨웠던 그 기묘하고도 탐욕스러운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인류의 밤은 문자 그대로 칠흑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 세상은 멈추었고 사람들은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버텼습니다. 당시 가장 귀한 조명 연료는 향유고래의 머리에서 추출한 경남유였습니다. 하지만 고래 기름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고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수개월간 바다를 헤매야 했고 고래의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등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빛은 오직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가난한 이들은 해가 지면 강제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빛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석유라는 물질 자체는 고대부터 인류 곁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끈적한 역청을 모아 배의 틈을 메우는 방수제로 썼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제작할 때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이 검은 액체를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솟구치는 천연가스에 불을 붙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이라 부르며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석유는 그저 자연이 내뱉은 기이한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호수를 이루며 잠들어 있는 이 에너지의 본체를 끌어올릴 기술도 목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진흙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타이터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의 개울가에는 검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가 기름띠를 형성하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약재로 쓰거나 등불에 넣어보려 했지만 검은 연기와 지독한 냄새 때문에 골칫덩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지 비슬과 같은 선구적인 투자자들은 이 액체가 정제 과정을 거치면 고래 기름보다 훨씬 저렴하고 밝은 빛을 내는 등유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었습니다. 땅바닥에 고인 것을 숟가락으로 떠내는 식으로는 상업적 성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에드윈 드레이크입니다. 그는 철도 검표원 출신으로 이렇다 할 기술도 지식도 없었지만 스스로를 대령이라 사칭하며 타이터스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금물을 뽑아내는 시추 기술을 응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 기름을 직접 퍼올리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 조롱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마다 주변의 흙이 무너져 내렸고 지하수가 터져나와 공사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에게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회항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1859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지하 21m 지점에서 마침내 검은 분수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내장을 처음으로 제대로 찔러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터뜨린 검은 기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타이터스빌은 하룻밤 사이에 투기꾼과 불황자,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를 능가하는 오일러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땅이나 빌려 시추탑을 세웠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석유 때문에 강물은 검게 오염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사람들은 진흙 바닥에서 잠을 잤고 소금 한 포대가 기름 한 드럼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땅만 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혼돈의 한복판에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디 록펠러였습니다. 당시 20대였던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하며 자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터스빌의 광기를 보며 남들이 보지 못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석유 시추는 확률에 의존하는 도박이지만 시추된 석유를 등유로 정제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과학이자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기름을 캐는 모험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동안 정유 공장을 세워 공급의 목줄을 쥐기로 결심했습니다. 석유를 캐는 자는 운에 좌우되지만 석유를 깨끗하게 만드는 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독점의 원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1870년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은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포식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시장의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경쟁자들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쟁 공장들이 항복할 때까지 등유 가격을 제조 원가 이하로 낮추어 경쟁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거대 철도 회사들과 비밀 결탁을 맺었습니다. 대량의 물량을 운송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았고, 심지어 경쟁사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 내는 운임의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는 기상천외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물류와 정제를 장악한 록펠러 앞에서 독립정유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록펠러의 집착은 광기 어린 완벽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정유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등유를 담는 통에 납땜 방울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했고,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들조차 양초나 윤활유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 정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전 세계의 밤을 통제하는 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왕궁부터 아시아의 오지마을까지 록펠러가 생산한 등유가 어둠을 밝혔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본이 그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거대 독점 기업의 탄생은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록펠러의 문어발식 확장에 밀려 파산한 이들은 그를 악마라 비난했고, 언론은 세상을 집어삼키는 거대 괴물 문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시장의 질서를 부여했을 뿐이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등유 가격을 낮추었으므로 대중은 오히려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그의 제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기 석유는 오직 빛을 내는 용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솔린은 휘발성이 강해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폐기물로 취급되어 강물에 무단 방류되기도 했습니다. 록펠러조차 이 쓸모없는 찌꺼기가 훗날 자신의 제국을 전 세계로 확장할 진정한 심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며 조명시장의 패권이 전기로 넘어가려던 찰나, 독일과 미국에서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버려지던 가솔린이 자동차의 동력이 되면서 석유는 이제 조명을 넘어 인류의 이동수단을 지배하는 에너지원으로 진화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진흙탕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뚫은 작은 구멍은 이제 전 세계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균열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설계한 독점의 공식은 현대 기업들이 보여주는 플랫폼 전략의 원형이 되었고, 석유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검은 액체의 매혹적인 향기에 취해버린 인류 앞에 더 거대한 야망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미국 대륙을 집어삼키며 밤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유럽의 제국들은 초조함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영토 안에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기차를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고, 떠오르는 전략 자산인 석유는 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자비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제국들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기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패권은 영원히 미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영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신비에 쌓인 땅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중동 사람들에게 석유는 낯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끈적한 역청을 모아 배의 틈을 메우는 방수제로 썼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제작할 때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이 검은 액체를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솟구치는 천연가스에 불을 붙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이라 부르며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석유는 그저 자연이 내뱉은 기이한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호수를 이루며 잠들어 있는 이 에너지의 본체를 끌어올릴 기술도 목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모한 도박에 전 재산을 건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국 출신의 투자가 윌리엄 녹스 다르시였습니다. 그는 1901년 페르시아 국왕으로부터 석유 채굴 독점권을 얻어내고 대규모 탐사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전염병, 그리고 부족들의 습격 속에서 다르시의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찾지 못한 채 영국 정부마저 지원을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1908년 5월의 어느 새벽, 페르시아 남서부의 마스지드이 술라이만에서 드디어 검은 기둥이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중동 최초의 거대 유전이 발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영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인 로열 네이비의 모든 함선을 석탄 대신 석유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함선은 석탄선보다 속도가 빠르고 연료 보급이 쉬웠으며 연기가 적어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나는 석탄을 버리고 10,0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기름에 국가의 안보를 맡기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의회에서 외쳤습니다. 석유를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다르시의 회사를 인수하여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 오늘날 BP의 전신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석유는 개인의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의 전략 물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중동의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그 지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탐욕이 사막의 모래 아래 심어놓은 석유라는 씨앗은 곧 전 세계를 불바다로 몰아넣을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석유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 전쟁이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말을 타고 돌격하던 시대는 가고 탱크와 비행기 그리고 트럭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계들을 움직이는 심장은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독일은 루마니아의 유전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의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연합국 프랑스의 지도자 클레망소는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은 우리 병사들의 피 한 방울만큼이나 귀하다. 전쟁이 끝난 뒤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패전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자로 잰 듯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명 높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이들이 국경선을 긋는 기준은 민족도 종교도 지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파이프라인이 지나갈 경로와 유전이 매장된 위치가 국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현대 중동의 국경선은 사실 석유 이권을 위해 제국들이 그린 설계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국경 아래에서 중동의 민족들은 서로를 증오하며 수십 년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무렵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제국에도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록펠러의 독점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반트러스트법을 근거로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하나의 거대 공룡은 34개의 작은 회사들로 쪼개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해체는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쪼개진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자동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엑슨과 모빌,
그리고 쉐브론 같은 현대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바로 이 록펠러의 파편들에서 탄생했습니다. 한편 중동의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또 다른 거대한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페르시아와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을 때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척박한 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그저 끝없는 모래와 가난한 유목민들 뿐인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인들은 그곳엔 기름이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오늘날의 쉐브론은 과감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193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에서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사우디를 세계 석유의 중심으로 만들고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기묘한 피해 동맹을 맺게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석유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를 증명하는 가장 참혹한 무대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으로 진격한 진짜 이유는 모스크바 점령이 아니라 카스피의 연안의 거대 유전지대인 바쿠를 장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습한 배경에도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라는 경제적 목조르기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뜰 수 없고 탱크는 멈추며 군함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결국 더 많은 기름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급한 연합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 질서는 석유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승전국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과 비밀 회동을 갖고 역사적인 약속을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안정적인 석유를 공급한다는 이른바 안보와 석유의 교환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는 달러와 결합하여 페트로달러 체제를 구축했고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자원 자체가 가진 물리적 가치보다 그 자원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경로로 유통하느냐가 세계의 권력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중동의 사막 위에 세운 유정탑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향해 뻗은 거대한 빨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석유 자본의 지배력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땅 아래서 솟아나는 기름이 서구 제국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산유국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0년대 이란의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며 영국의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그것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이제 석유는 상업적 거래의 영역을 넘어 주권과 민족주의, 그리고 생존을 건 정치적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 석유 시장은 이른바 일곱 자매라 불리는 거대 석유 자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엑슨과 모빌, BP와 쉘 같은 서구의 기업들은 산유국의 땅에서 기름을 뽑아내면서도 정작 그 땅의 주인들에게는 헐값의 배당금만을 던져주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지하 자원이 서구 제국들의 번영을 위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을 결성하여 서구 자본의 독점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오펙이 결성되었을 때 서구 열강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항해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 감축과 금수 조치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제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석유 가격은 4배나 폭등했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한 차들이 주유소 앞에 끝없이 줄을 섰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한할 것만 같았던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과 유럽은 아랍 산유국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유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정치적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 달러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초연대적 도시들이 세워졌고 서구의 자본은 다시 중동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부의 흐름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시기 석유는 국제 정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가진 자는 큰 소리를 쳤고 석유가 없는 자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석유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고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역시 석유와 더욱 강력하게 결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직 달러로만 석유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만 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에 완벽하게 종속되었습니다. 석유가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고 달러가 석유의 유통을 지배하는 기묘한 공생 관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발생한 제2차 오일 쇼크는 확인 사살과 같았습니다.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성향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자 석유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졌고 사람들은 석유 고갈론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학자들은 석유가 곧 바닥날 것이라 경고했고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이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높은 기름값에 질린 서구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북해와 알래스카 같은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며 오펙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펙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은 산유국들은 서로 더 많은 기름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 했고 쿼터 제한을 어기는 국가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증산 정책을 펼치며 기름값을 폭락시키는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석유 가격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이번에는 기름에 의존해 경제를 지탱하던 산유국들과 소련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라는 무기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대의 목을 겨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손을 베기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결국 석유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생물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기름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누군가는 기름 때문에 주권을 잃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석유라는 검은 피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숨겨진 음모와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자본, 그리고 전장을 누비는 탱크의 엔진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석유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일 쇼크의 연대기는 현대 자본주의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성이 국가 권력과 자원 패권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의 단절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재앙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진통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황혼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다시 한번 변신을 준비합니다. 21세기 들어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 혁명은 죽어가던 석유 제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유전이 아닌 거대한 암석층 사이에 숨겨진 기름과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은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영원한 수입국일 것 같았던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하며 중동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검은 피의 제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세계는 다시 한번 석유 고갈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전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중동의 산유국들은 자원을 무기 삼아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탐욕은 언제나 기술의 한계를 비웃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황량한 대지 아래 수억 년 전 퇴적된 암석층인 셰일층 속에 거대한 기름과 가스가 갇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단단한 바위를 깨고 기름을 뽑아낼 경제적 기술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미첼이라는 집념의 기업가가 수압화 세법과 수평시추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지도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연금술이라 불리는 셰일 혁명입니다. 셰일 혁명은 고요했던 석유 시장에 떨어진 거대한 핵탄두와 같았습니다. 영원한 석유 수입국이자 중동의 눈치를 보던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석유 가격은 폭락했고 오펙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선언하며 기름값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파산시켜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파산하는 대신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석유 패권은 중동의 독점에서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복잡한 삼국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 전쟁은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정학적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이라는 강력한 에너지 자립권을 손에 넣으면서 중동 정세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석유 판매 대금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하던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혈액이었지만 그 혈액을 공급하는 주도권이 사막의 왕국에서 텍사스의 시추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석유는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몽둥이가 아니라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셰일의 잔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라는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석유를 태우며 쌓아 올린 현대 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위험 수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유 제국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퇴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은 록펠러가 세웠던 내연기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거대 석유 기업들은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시대가 당장 끝날 것이라 믿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섬유부터 스마트폰의 부품, 비료와 약품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영역은 여전히 석유라는 화학 물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석유는 타오르는 연료로서의 기능은 잃어갈지 몰라도 문명을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은 피의 제국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석유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이 그려낸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싶어 했던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록펠러의 차가운 독점과 제국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지구의 운명을 걱정하는 오늘날의 갈등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지구라는 거대한 유산을 저당 잡혔습니다. 이제 인류는 석유라는 마약을 끊어내고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가려 하지만 그 길 또한 석유 패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심야의 서고가 기록한 석유 연대기, 그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진흙탕에서 드레이크 대령이 뽑아 올린 첫 번째 검은 줄기는 오늘날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금융망과 파이프라인으로 진화했습니다. 록펠러의 냉혹한 지혜와 사막의 지도자들이 벌였던 도박, 그리고 이름 모를 전쟁터에서 기름 때문에 쓰러져간 병사들의 피는 모두 이 검은 액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독점하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처절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탐욕이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알고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황혼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풍요가 무엇을 희생해서 얻은 것인가를 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풍요는 오만이 되지만 기록된 고통의 역사는 미래를 여는 지혜가 됩니다. 심야의 서고가 전해드린 석유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150년의 시간 동안 인류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이 검은 피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통찰과 지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서구의 불을 끄고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곳은 심야의 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